잠깐만요. 의사 진우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긴급한 데가 있어요. 이곳의 장비가 당장 필요합니다. 강 회장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에 진우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어요. 30분만 기다려. 기계약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발 5분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수백억이 걸린 일이야. 감당할 수 있겠어.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30분만 기다리라는 거잖아.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안 좋아요. 의식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진우의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긴급한 환자 앞에 어이없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4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형광등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복도를 진우가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어깨는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이어진 수술이 겨우 끝났습니다. 진우는 의사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또 그러고 있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우가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차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10년째 함께 일하는 수간호사였죠. 잠깐 숨 좀 돌리려고요. 진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사고 환자 수술 잘 끝났다면서요? 다들 대단하다고 난리예요. 서연이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진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12년 차 의사가 되어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선 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특유의 소독 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의료기기에서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어요. 누군가는 신음하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죠. 김 간호사, 3번 침대 환자분 링거 교체했어요? 서연이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방금 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진우는 차트를 들고 환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휴게실에서 진우와 서연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왜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어요? 다른 과는 그래도 조묘유가 있잖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랜 동료였지만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골이라 병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최수 간호사님은요? 저는 동생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서연이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간호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결국 떠났지만 그분들 덕분에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그 아픔이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끔은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 그 환자처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게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 아닐까요?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생님, 수간호사님, 큰일 났어요. 젊은 간호사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119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형 교통사고가 났대요. 중상자가 여러 명이라고. 순간 응급실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비하세요. 모든 의료진 소집하고 수술실도 대기시켜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연도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호사는 약품 준비, 이 간호사는 장비 점검, 빨리 움직여요. 응급실이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치료 달려갔고 각자 맡은 일을 척척 해냈어요. 수없이 반복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진우는 응급실 입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사명감이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박 선생님,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들 준비됐나요? 진우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의료진들의 대답이 하나로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조용하네요. 서연이 무심코 말했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었지만 평소보다는 환자가 적은 편이었죠.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수 간호사님, 예.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진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응급실에서는 조용하다는 말이 금기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꼭 큰일이 생기곤 했죠. 아, 맞다. 미안해요. 서연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환자들이 실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구급대원들의 구령에 맞춰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환자 상태를 파악했어요. 1시간 후 모든 환자의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서연이 물을 건넸어요. 수간호사님도요. 진우가 물을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정말 오늘은 무사히 끝날 것 같네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2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익힌 직감이었죠. 폭풍 전이 고요함. 지금의 평온함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왠지 불길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서연이 불렀지만 진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5시 30분.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환자 들어옵니다. 의식불명 환자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어요. 진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아까 느꼈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들것 위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구급대원이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78세 여성, 이정희 씨예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진우가 재빨리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동공을 확인하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왼쪽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쁜 신호였어요. 뇌졸중이 심됩니다. CT 촬영 준비해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뇌졸중은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병이었죠. 서연이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3번 처치실로 옮겨요. 혈압 체크하고 산소 공급 시작.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진우가 환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철렁했죠. 할머니,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꽉 잡아보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진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박 선생님, 혈압이 너무 높아요. 190에 110이에요. 간호사의 보고에 진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혈전용 해제 준비해 주세요. 골든타임 안에 투여해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다시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중심에는 6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민석 회장이었죠. 날카로운 눈빛, 꼿꼿한 자세. 한눈에 봐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VIP 처치실은 어디요? 차가운 목소리가 응급실을 얼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응급 환자가 많아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소? 강민석이요. 그 이름에 몇몇 의료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그룹의 회장이었으니까요. 병원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급한 화상회의가 있소. 조용한 곳이 필요해. 민석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번 특별 처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5번 처치실. 그곳에는 뇌졸중 환자에게 꼭 필요한 특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급하게 뛰어갔어요. 지금 긴급 환자가 있습니다. 그 처치실의 장비가 당장 필요해요. 민석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에 진우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0분만 기다려. 이 계약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백억 원이 걸린 일이야. 병원에 기부금도 충분히 냈으니 이 정도는 양해하시오.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만 기다리라는 거야. 민석은 차갑게 말하고는 비서들과 함께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 있다니. 서연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안 좋아요. 의식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진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민석이 있는 처치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요.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문이 살짝 열리고 비서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방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응급실로 돌아온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2층 수술실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그렇게 먼 거리를 옮기는 건 너무 위험해요.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는 죽을 거예요.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조심스럽게 환자를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숨소리도 약해지고 있었어요. 진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일어섰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중년 여성이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왜 할머니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하면 안 되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해서요. 장비가 여기 없어요? 응급실인데?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의 다른 보호자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들어온 양복 입은 사람들 때문인가? VIP라고 특별 대우받는 거야? 환자가 위급한데 그게 말이 되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진우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의 분노가 이해됐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들것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진우가 돌아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진우가 소리쳤어요. 심장이 멈춘 듯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돈과 권력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이곳에서 진우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 진우의 외침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번 처치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수백억 원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죠. 밖에서는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진우의 손이 할머니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서연의 지시에 간호사가 재빨리 주사를 준비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심전도 모니터에 고정됐죠. 제발 다시 뛰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뿐이었어요. 1분, 2분, 끝없이 이어지는 압박에 진우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박 선생님, 심장 리듬이 돌아왔어요. 간호사의 외침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0이 넘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동공 반응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왼쪽이 완전히 확대됐습니다.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진우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다시 가볼게요. 결심한 듯 일어섰어요. 서연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소용없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그래도 해야 해요. 진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의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해요. 다시 5번 처치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석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또 왔나? 차가운 목소리에 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죄송하면 끝인가? 민석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젊은 의사 양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 진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제발 10분만. 무릎? 민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이 병원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알아? 매년 수십억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돈으로 몇 명이나 살렸겠나? 한 명 때문에 난리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 진우의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닥터, 현실을 모르는군.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있습니다. 진우가 소리쳤어요. 지금 죽어가는 할머니의 생명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까지.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장을 불러. 이런 무례한 의사는 처음 봤어.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의사가 뭐냐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일단 응급실로 돌아가세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장도 민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응급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진우가 급히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헐떡거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산소 농도 올려. 진우가 외쳤어요. 하지만 이미 최대치였습니다. 2층으로 옮기는 것도 이제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너무 위험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때 응급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돈 있다고 저럴 수가 있나? 병원이 이래도 되는 거야?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일어섰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최선이요? 저게 최선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최선입니까?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말이 칼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최선일 리 없었죠. 서연이 나섰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현실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내가 저 회장이란 사람한테 가서 말해볼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진우가 만류했지만 응급실의 분위기는 이미 들끓고 있었어요. 분노, 슬픔, 무력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진우는 다시 할머니 곁으로 갔어요.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의사가 되고 처음으로 환자 앞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 맥박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에 보고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를 지시했어요. 약물 투여, 수액 조절, 호흡 보조.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5번 처치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 혈전용의 장비가 있다면, 그 약물 하나만 투여할 수 있다면 이 할머니는 살 수 있을 텐데. 진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시계는 째깍째깍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의사로서 이보다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오후 6시 15분. 응급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검은 정장의 남자가 헐떡이며 5번 처치실로 달려갔어요. 비서실장 한수민이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처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수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어느 병원? 바로 여기. 이 병원 응급실입니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민석이 처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사라지고 불안에 가득 찬 아들의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어디 있어?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수민이 떨리는 손으로 응급실을 가리켰습니다. 강남의 그 레스토랑에서 1시간 전에 쓰러지셨다고.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1시간 전, 바로 자신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화상회의고 계약이고 모두 잊어버린 채 뛰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민석이 멈춰 섰습니다. 의료진들의 둘러싸인 침대, 거기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어머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죠. 강 회장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15분 전에 호흡 정지가 왔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전 용해제를 제때 투여했다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따뜻했던 손은 차갑기만 했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민석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무릎이 꺾였어요. 그 거만했던 대기업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처절한 외침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분노했던 보호자들도, 바쁘게 움직이던 의료진들도 모두가 이 비극적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서연이 진우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죠.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바쁘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식사를 같이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진우의 가슴도 아팠어요. 의사로서 원망스러웠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그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사람이 먼저라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제가 무시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피가 나도록 바닥을 치는 그를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위로의 말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30분. 민석이 중얼거렸어요. 고작 30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30분이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30분이었는데 수민이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평소 냉정했던 비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가세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모두 가세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진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 그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를 잃은 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근거렸어요. 자기가 막아서 인과응보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비극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우는 차트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의료 기록에는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도착. 급성 뇌졸중. 혈전용해. 치료 필요. 오후 6시. 호흡정지. 오후 6시 05분. 사망 선고. 단 30분. 그 짧은 시간이 한 생명을 갈라놓았어요. 민석이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추우시죠?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머니에게 덮어드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지켜보던 한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이 뭐라고. 민석의 독백이 이어졌어요.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텅 빈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다시 울었어요. 그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응급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 기대어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었던 무력감, 모든 것이 뒤엉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이 옆에 왔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말끝을 흐렸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여전히 민석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돈과 권력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배운 한 남자의 통곡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뉴스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그룹 강민석 회장이 병원 응급실을 점거해 자신의 어머니 치료를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우는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그날의 CCTV 영상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민석이 5번 처치실로 들어가는 모습, 진우가 간청하는 모습, 그리고 쓰러진 어머니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까지. 이 사건으로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전국이 난리예요. 인터넷도 이 얘기로 도배됐고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당연하죠. 권력자의 오만이 만든 비극이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박 선생님, 최수 간호사님,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강 회장이 직접 하신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두 분도 참석해 달라고 하네요. 진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려 아우성쳤습니다. 민석이 단상에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먼저 깊이 사죄드립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였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제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생명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을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무시했고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 손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죠. 오늘부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민석의 선언에 강당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개인 재산의 절반을 응급의료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하려 했지만 민석은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박진우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막았을 뿐입니다. 민석이 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살리려 애써주셔서.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복도에서 민석과 마주쳤어요. 박 선생님,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수첩입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왜 제게?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민석은 쓸쓸하게 웃고는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진우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셨다. 아들이 의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석이가 오늘도 못 온다고 했다. 바쁜 건 알지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민석이에게는 말하지 말아야지. 걱정할 테니까.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내일은 민석이와 밥을 먹기로 했다. 오랜만이라 기쁘다.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한다. 날짜는 일주일 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아들과의 만남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박 선생님, 서연이 옆에 왔어요. 괜찮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 후 한 달, 진우와 서연은 생명 앞에 특권은 없다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의료진이 동참했고
시민들도 지지를 보냈어요. 응급실 VIP 특별 대우를 폐지하라. 돈이 아닌 생명이 우선이다. 병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그날 응급실에 있었던 보호자들도 있었어요.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어요. 누구도 응급 환자의 치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든 말입니다. 강민석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의 특권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었죠. 어느 가을날, 진우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서연이 따라 올라왔어요. 오늘로 새 법이 시행된대요. 그래요? 진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가을 바람이었지만 왠지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은 어떻게 지낼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으니까요. 민석이 어머니 묘지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모습을. 세상의 욕을 다 먹어도 그는 매일 그곳에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며. 산골짜기의 작은 묘지. 민석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왔어요. 묘비를 쓰다듬는 손이 거칠었어요. 한때 펜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던 손이었는데 오늘 법이 통과됐대요. 다시는 저 같은 바보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제야 어머니 말씀을 이해해요. 사람이 먼저라고,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병원, 응급실. 여전히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진우는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5번 처치실. 이제는 VIP 전용이라는 팻말이 사라졌어요. 대신 응급처치실이라는 새 팻말이 걸렸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박 선생님,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옵니다. 진우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5번 처치실 준비해 주세요. 예.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구하는 하루가 시작됐구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우와 의료진들이 달려갔어요. 오늘도 내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싸움이 즐거우셨나요?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 지나가는 순간순간이 후회가 없도록 주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쏴. 민재는 식판을 들고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그의 머리부터 어깨까지 쏟아졌어요. 으악! 김태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러나 생중계 카메라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죠. 국회의원이 된장찌개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김미친놈이! 김태섭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재는 침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체포해! 당장 체포하라고! 도대체 젊은 청년은 왜 국회의원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 사연을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에 들어선 순간 민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형광등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솥,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신입이 왔네? 공익근무요원?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근무하는 박민재입니다. 나는 주방장 김순자야. 여기서는 다들 순자 누나라고 불러. 순자는 팔짱을 끼고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군대 안 가고 여기 온 이유가 뭐야? 그냥 몸이 약해서요. 민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좋아. 일단 오늘은 배식 도와줘. 점심시간 되면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야. 민재는 순자가 건네준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이곳을 선택했어요. 다른 곳도 갈 수 있었지만 굳이 시청을 골랐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금세 북적거렸어요.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갔습니다. 민재는 묵묵히 밥을 퍼 담았어요. 어머, 신입이네? 잘생겼다. 공익이래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군대 안 가려고 하나 봐. 그래도 일은 잘하네. 밥도 넉넉히 주고. 사람들의 수다가 귓가를 스쳤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움직였어요. 퍼내고, 담고, 건네고, 기계처럼 반복했죠.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첫날 치고는 잘했어. 순자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수가 적은 건 좋은데 너무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는 한참 민재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래, 천천히 적응해. 여기 일이 쉽지는 않을 거야. 민재는 앞치마를 벗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시청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 건물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김태섭 국회의원. 민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 사진을 마주했습니다. 영정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슴을 찢어놓았죠. 민재야, 왔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많이 섞였죠. 밥 먹을래? 벌써 먹었어요. 그래도 조금 먹어. 된장찌개 끓였는데 민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된장찌개를 보자 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으니까요. 시청 일은 어때?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민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겼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도시락 공장 앞에서 납품 차량 옆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버지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어야지. 그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어요. 20년 동안 한결같았죠. 작은 도시락 공장이었지만 아버지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민재야, 아빠가 만든 도시락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었죠. 하루에 1000명은 넘을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락 먹고 힘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뿌듯하지 않니? 민재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박 사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김태섭이 공장에 나타난 날을 민재는 잊을 수 없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는 거만하게 공장을 둘러보았죠. 20년이나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내 조카가 급식 사업을 시작했거든. 규모도 크고 시설도 최신식이야. 가격도 더 싸게 할 수 있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위생검사 결과 봤어. 시설이 너무 낡았어. 이런 곳에서 만든 도시락 우리 시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걱정되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공장은 늘 깨끗했습니다. 아버지는 위생을 목숨처럼 여겼으니까요. 의원님, 저희는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가격도 최대한 낮춰서. 그게 문제야. 김태섭이 소리쳤어요. 너무 싸게 팔아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다른 업체들이 다 불평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그런 감상적인 소리 집어치워. 이건 비즈니스야. 그날 이후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별것 아닌 서류 미비로 과태료를 물었죠. 위생점검도 수시로 들이닥쳤습니다. 매번 사소한 트집을 잡았어요. 아빠, 그냥 그만두면 안 돼요? 민재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도시락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복지관 어르신들, 공부방 아이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 계약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관공서들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죠. 복지시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위에서 압력이. 다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어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민재만 남았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늘어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아파.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 민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시신만 남았을 뿐이었죠. 장례식장에 김태섭이 나타났을 때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타깝네.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머니에게 건넨 조의금 봉투. 민재는 그것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받지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김태섭이 가고 난 후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복수할게요, 아버지. 그것이 민재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재는 시청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태섭이 자주 오는 곳,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민재는 기다렸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재는 사진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꼭 그 사람을 벌하고 말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갑고 쓸쓸한 빛이었죠.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구내식당에 가야 합니다. 묵묵히 일하며 기다려야 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이제 구내식당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재료를 손질하고 점심 배식을 도왔죠. 민재야, 감자 좀 더 썰어줄래? 순자가 부르면 민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손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어요. 저 친구 참 성실해. 그러게,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있나. 주방 아주머니들의 칭찬이 들려왔지만 민재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아니,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민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만 있었으니까요. 기다림. 언제 그가 올지 모르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점심시간 한 직원이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한대. 여기 구내식당에서 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정말 누가 와? 김태섭 의원이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 쨍그랑. 민재가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민재 괜찮아? 순자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던 순간이.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민재는 떨어진 국자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무슨 행사예요? 옆에 있던 우진이가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시민들하고 밥 먹으면서 소통하는 거래. 유튜브로 생중계도 한다네. 서민적인 이미지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뭐. 다른 직원이 비웃었어요. 선거 때만 되면 다들 서민인 척하잖아.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 위선자가 여기 온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러 온다.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 일주일 남았네. 일주일. 민재는 그 시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날부터 민재는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잠도 설쳤죠. 일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너 요즘 왜 그래? 우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재와 나이가 비슷한 우진이는 유일하게 민재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완전 초췌해졌잖아. 우진이는 민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친구잖아. 친구. 그 말에 민재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우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꼭 말해. 민재는 우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착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죠. 행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식당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라는 문구가 새하얗게 빛났죠. 특별 메뉴를 준비하래. 순자가 회의를 열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전, 한식 위주로 하자. 민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또 된장찌개였어요. 민재야, 너는 당일에 된장찌개 담당해. 순자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예, 내가 된장찌개를 제일 잘 끓이잖아. 늘 정성스럽게 하더라. 맞았어요. 민재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죠. 하지만 그 된장찌개를 김태섭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알겠습니다. 민재는 대답했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행사 이틀 전 리허설이 있었어요. 여기가 의원님 자리고요. 주변에 시민분들이 앉으실 겁니다. 시청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그리고 저기 설치됩니다. 생중계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민재는
카메라 위치를 눈에 담았어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저 무서워요. 민재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수한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무서워요. 눈물이 흘렀어요. 뜨겁고 짠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 얼굴을 보면 미칠 것 같은데 참을 수 있을까요? 민재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해야겠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참을 울던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행사 전날이 됐습니다. 식당은 분주했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죠. 내일 실수하면 큰일 난다. 순자가 소리쳤어요. 전국에서 보는데 망신당하면 어떡해.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만큼 긴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민재야, 괜찮아? 우진이가 또 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냥 긴장돼서요. 나도 긴장되긴 해.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처음이잖아. 우진이는 웃으며 민재의 등을 두드렸어요. 힘내자. 우리가 최고야. 민재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민재는 식당에 남았습니다. 먼저 가. 나 정리할 게 있어서 도와줄까? 아니야. 혼자 할게. 우진이가 가고 난 후 민재는 주방을 둘러봤어요. 칼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도 있었고요. 무거운 냄비도 있었죠. 무엇이든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도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혼자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는 해야 해. 뭔가는. 그때 된장찌개 냄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일 민재가 끓일 된장찌개. 김태섭이 먹을 음식.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거야.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민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다시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 내일.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굳어졌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민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분노로 가득한 기다림이었죠. 새벽이 되자 민재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오늘이야.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7시. 시청 구내식당은 전쟁터 같았어요. 테이블 정리 다시 해. 수저 위치가 삐뚤어졌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카메라 스태프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시청 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민재는 주방 한 구석에서 된장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너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민재야, 우진이가 달려왔어요. 밖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왔어. 아마 의원님 일행인가 봐. 순간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자, 모두 위치로. 순자가 외쳤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둬. 주방 직원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민재도 된장찌개 냄비 앞에 섰습니다. 곧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시청 간부들의 인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김태섭, 깔끔한 정장에 번들거리는 구두. 하지만 얼굴에는 서민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죠. 위선자.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 여기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군요. 김태섭의 목소리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 크고 다정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거짓말쟁이. 민재의 주먹이 떨렸어요. 자, 그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미리 섭외된 시민들이 들어왔어요. 노인,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었죠.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졌어요. 생중계가 시작된 거죠. 오늘 메뉴가 뭔가요? 김태섭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제철 나물입니다. 시청 직원이 대답했어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된장찌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김태섭이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소울푸드라고? 민재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당신이 싸구려라고 부르던 그 음식을 이제 와서 소울푸드라고요?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퍼 담았어요.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그리고 드디어 김태섭의 차례가 왔습니다. 김태섭이 민재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알아봤구나. 민재도 김태섭을 똑바로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김태섭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그리고 지나갔죠.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아직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김태섭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는 그가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이야, 정말 맛있네요. 김태섭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생각이 나네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의원님도 서민 음식 좋아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저도 평범한 시민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어요. 저것이 전부 쇼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잠시 화장실 좀. 김태섭이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는 다른 시민들을 찍고 있었어요. 김태섭이 주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재 앞에 멈춰섰어요. 박민재.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랜만이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려볼 뿐이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따라서 음식이나 만들고. 김태섭이 비웃었어요. 그나저나 참 불쌍하지. 아버지가 고집만 안 부렸으면. 아, 맞다. 경고하는데. 김태섭이 민재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아버지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알겠나?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민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증오로, 그리고 슬픔으로. 대답해. 김태섭이 재촉했어요. 벙어리가 됐나. 김태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그가 테이블에 남은 된장찌개를 보며 중얼거렸죠. 그나저나 이런 싸구려는 걔도 안 먹겠네. 카메라 없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뚝. 민재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던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만들던 그 음식을 싸구려라고? 걔도 안 먹는다고? 민재의 시야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분노만 남았어요. 민재는 김태섭의 식판을 들었습니다. 아직 된장찌개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뭐 하는? 김태섭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식판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쏴악 김태섭의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그의 머리부터 어깨까지 쏟아졌어요. 콩나물, 두부, 파, 모든 것이 그의 비싼 정장을 적셨죠. 으아악 김태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죠. 카메라 돌고 있어. 맞았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된장찌개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이 미친놈이. 김태섭이 얼굴을 닦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재는 침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련했어요. 싸구려라고 하셨죠?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직접 맛보세요. 온몸으로. 뭐라고? 걔도 안 먹는다고 하셨으니 의원님이 걔만도 못하다는 뜻인가요?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체포해. 당장 체포하라고. 김태섭이 악을 썼어요. 민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팔이 잡혔지만 눈은 김태섭을 향해 있었어요. 20년이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20년 동안 만든 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어야 한다고. 그 신념 하나로 만든 음식이에요. 닥쳐. 당신이 싸구려라고 부른 그 음식 때문에 수천 명이 하루를 버텼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힘을 얻었고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죠? 아버지를 죽였어요. 가게를 망하게 하고 압박하고 결국 끌어내. 경호원들이 민재를 끌고 갔어요. 하지만 민재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정신은 죽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싸울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끌려 나갔어요. 식당에는 침묵만 남았죠. 그리고 카메라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뒤집어 쓰고 망연자실한 김태섭의 모습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서, 유치장은 차가웠습니다. 시멘트 벽, 철창, 딱딱한 침대, 모든 것이 회색빛이었어요. 민재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순간이 재생됐습니다. 된장찌개가 김태섭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박민재, 면회 왔어. 경찰관의 목소리에 민재는 눈을 떴습니다. 면회실로 가니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민재야. 어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엄마, 미안해요. 민재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하지 마. 내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알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이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작은 USB였어요. 뭐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숨겨둔 거야.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었어. 민재는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작고 검은 USB.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구했어. 우진이가 도와줬어. 우진이가요? 그래. 내 친구가 여기저기 연락해서 변호사를 찾아줬어. 좋은 사람이야.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민재야. 어머니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뜻밖의 말이었어요. 비겁하게 참고만 있는 것보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아버지를 닮은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도 울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돌아온 민재는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박민재 씨, 기자가 면회 신청했는데요. 경찰관이 다시 불렀습니다. 기자라고요? 면회실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최서연 기자입니다. 서연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왜 저를? 된장찌개 사건이 지금 전국적인 화제예요. 모르셨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인터넷은 난리였습니다. 국회의원 된장찌개 테러, 시청 구내식당 충격 사건, 분노한 청년의 절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론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하죠. 서연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러셨는지. 민재는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리고 민재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버지의 도시락 공장, 김태섭의 압력, 파산과 죽음까지.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면서요. 증거가 있어요?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건데. 민재는 USB를 보여줬어요.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봐도 될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이거.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이에요. USB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약서, 김태섭과 주고받은 모든 기록이었죠. 계약 해지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세무조사 준비해라. 이런 협박이 다 있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김태섭 의원이 박민재 씨 아버지에게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서연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가 취재해 볼게요. 이 USB는 잠시 빌려도 될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예.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요. 서연이 떠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재는 계속 유치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야, 그 된장찌개 사건 봤어?
김태섭 의원 완전 나쁜 놈이었네. 경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박민재, TV 보러 와. 경찰관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섭 의원이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중소급식 업체들을 탄압해왔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화면에 서연이 나와 있었죠.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태섭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대형 급식업체의 독점 계약을 주기 위해 수십 개의 업체를 파산시켰습니다. 증거들이 화면에 나왔어요. 민재 아버지의 USB에 있던 자료들이었죠. 특히 구 박진호 씨의 경우 20년간 저가로 도시락을 공급하며 소외계층을 도왔지만 김태섭 의원의 압력으로 파산했고 결국 스트레스로 사망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 취재한 결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최소 30곳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저도 당했어요.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고 세무조사, 위생점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섭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민재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니.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현재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태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검찰이 김태섭의 사무실에서 상자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죠. 김태섭 의원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검찰이 김태섭을 정식 수사하면서 당신의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정당한 분노였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민재의 된장찌개는 정의의 된장찌개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예요. 민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일주일 후 김태섭이 구속됐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갈협박,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민재도 석방됐습니다. 유치장을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 씨, 한 말씀만.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한 사람만 보였어요. 어머니, 엄마, 우리 아들. 어머니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진이도 있었죠. 야, 이 영웅아. 우진이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많이 했어. 고마워. 민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재는 하늘을 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피고인 박민재,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민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그 배경, 그리고 피해자 김태섭의 조직적인 비리를 고려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정 뒤편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였죠.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섭, 한때 거만했던 국회의원은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김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방해,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한 점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민재는 김태섭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증오로 가득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민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달 후,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우진이가 빈 건물을 가리켰어요. 넓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싸잖아. 민재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어요. 아버지의 공장보다는 컸지만 그래도 소박했죠. 여기로 하자. 민재가 결정했어요. 따뜻한 한 끼. 그것이 민재가 만든 사회적 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처럼 힘들 텐데. 그래도 해야죠. 민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잖아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돕고 싶어요. 김태섭에게 피해를 입었던 업체 사장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당했잖아요. 이제는 함께 싸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재 씨.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탰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나눴어요. 이 레시피는 30년 노하우예요. 써보세요. 우리 거래처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연대가 큰 힘이 되었죠. 첫 도시락이 만들어진 날, 민재는 뜨거운 밥을 담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으니까요. 민재야, 울지 마.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을 그만두고 민재를 도우러 온 거예요. 아저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첫 배달은 동네 복지관이었어요. 어머, 진짜 도시락이 왔네요. 할머니들이 반가워했습니다.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그 말에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따뜻함. 그것이 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거였죠. 사업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맛도 좋고 가격도 싸대.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든데 주문이 늘어났죠. 복지관, 공부방, 경로당, 무료급식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재 씨, 우리 이제 직원이 50명이에요. 우진이가 신나서 보고했어요. 우진이는 따뜻한 한 끼의 운영팀장이 되어 있었죠. 전국 30개 지역에 납품하고 있고요.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야죠.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 큰일 났어요. 직원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한대요. 우리가 선정됐어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정부 지원금과 함께 더 큰 공장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하루 1만 명은 먹일 수 있겠네요. 순자가 감격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1만 명. 아버지가 꿈꾸던 숫자였죠. 2년 후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묘소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왔어요. 무덤가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태섭은 감옥에 있고 저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살랑거렸어요. 이제 전국 100개 지역에서 우리 도시락을 먹어요. 하루에 1만 명이 넘죠. 민재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따뜻한 밥, 된장찌개, 정성껏 만든 반찬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묘소 앞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야,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원들, 피해 업체 사장들, 도시락을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아버지 묘소에 인사했어요. 민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희가 꽃을 준비했어요. 한 할머니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가 꽃을 받아 묘소에 놓았어요. 무덤이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민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복수가 답이 아니었어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죠. 민재는 하늘을 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정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길이었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을게요. 아버지처럼.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내일도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일지도 몰라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가 아닐까요? 멀리서 공장 굴뚝이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는 연기였죠.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따뜻한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펜을 놓고 민재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 자요, 아버지. 민재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하루가 될 테니까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